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당일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한 시민의 양팔을 붙들어 끌어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MBC 취재진을 위협하고 취재 장비도 빼앗아갔는데요. 이렇게 시민을 붙들어 끌어내고 어제 공개된 것처럼 취재하던 기자를 억눌러 케이블 타이로 포박까지 하려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손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3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 건물 옆면. 계엄군이 국회 건물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달려간 MBC 취재진에게 계엄군이 다가왔습니다. 다짜고짜 영상 취재 장비인 사다리부터 뺏으라고 지시합니다. 계엄군이 MBC 취재진으로부터 장비를 강제로 빼앗는 모습은 국회 CCTV에도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영상 기자의 현장 취재를 보조하는 스태프는 순간 완전 무장한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건 아닌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다리 딱 놓자마자 사다리를 갑자기 싹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대치를 했는데 뭔가 여기서 제가 더 저항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취재진의 장비를 빼앗은 계엄군은 이어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엉덩이 받쳐줘야 돼. 올라갈 때. 이 장면을 담기 위해 다가가자 이번엔 취재진을 끌어내더니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잡고 손전등을 비추며 위협했습니다.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당시 계엄군에게 공격당한 건 취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 카메라엔 시민 한 명이 계엄군에게 양쪽 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누군지, 왜 끌려갔는지, 이후 무슨 일을 당했는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국회는 자칫하면 계엄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피를 흘리는 대규모 유혈 사태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친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렇게 12월 3일 밤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은 민간인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밀어붙여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날 밤 국회에서 찍힌 영상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취재기자를 제압한 뒤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던 계엄군. 케이블타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쓰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손을 묶는 데 쓰려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출동 부대원들이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부대원들은 몸싸움을 할 때도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꼈고 방어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 민간인 한 명에게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위력을 행사했고 양팔을 잡고 연행하듯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엄 포고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은 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저희는 그날 밤 상황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 내용도 상세히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내란 세력의 범행 실행 정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들어가기는 해줘야죠. 계엄 해제 의결이 무산될 수 있던 위기 상황에 국회의원 텔레그램 대화방도 분주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4분 뒤인 밤 10시 27분.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의원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국회로 모이자는 의원들 반응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표가 밤 10시 39분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밤 11시 국회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진입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국회 경비대가 서울청 소속이라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담을 넘어라 한강변 쪽으로.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을 수 있다 같은 다급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 46분 권영세 의원이 비상으로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분 뒤 박수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 의원들이 앞다퉈 긴급 의원총회를 요청했습니다. 밤 11시 24분 주진우 의원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한 전 대표 언급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우재준 의원은 담을 넘어서라도 와달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군인들이 총을 갖고 진입했고 본청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국회 내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여야 대화방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검찰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경찰에 의해 국회가 통제 봉쇄돼 의원들이 담이나 울타리를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범행 실행 정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의원들이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제 삶에서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헌법기관 침탈 부분인데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 유린과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 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 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헌재에 나온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줄줄이 반박합니다. 그날 밤 이 울타리를 넘어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라는 건 헌법 44조 위반입니다.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명단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나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홍 전 차장이 들은 체포 명단은 조지호 청장이나 방첩사에 전달된 체포 명단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 벙커가 체포 인사들을 구금할 시설로 적당한지 점검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행선지는 국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인이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관련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답도 모레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이냐 아니면 즉시 직무 복귀냐 결론을 내놓을 곳이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정훈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 평의가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제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오전에 모여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한 상태죠. 오늘부터는 최종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문구 등을 다듬는 데 집중했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은 물론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 헌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는데 어제 선고기일이 나오고 나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확실히 달라졌다면서요? 네, 어제 선고기일이 통지된 이후로 전반적인 경호 경비 상황이 달라진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헌재 정문에 배치된 직원과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요. 재판관 신변 보호 임무를 맡는 전담 경호팀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헌재가 어제 선고 생중계와 함께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죠. 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인 만큼 방청 신청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하려는 동시 접속자는 한때 9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경쟁률은 3,750대 1에 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최종 경쟁률이었던 796대 1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닮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단죄할 때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996년 전두환을 단죄했던 사법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고 국회 봉쇄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헌법, 윤상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은 국회를 봉쇄했고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정적을 체포했습니다. 그로부터 44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도 공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전두환은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는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상황을 북괴의 동향과 소요 사태 때문에 전국이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을 거론하며 비슷한 논리를 펼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사법부는 전두환의 내란 혐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전두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시국을 수습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전두환 일당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봉쇄, 정치활동 금지 등을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듬해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두환 내란을 단죄하며 바로 세운 민주주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침탈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될 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이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될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누구보다 헌법학자들부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기각은 헌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면허증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휴지 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어떤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의 명목 규범 내지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거라며 파면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현격히 추락하여 다른 헌법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할 때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이념의 색깔이 작용할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본인을 구하고 말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지금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정문은 영구히 박제될 거라며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요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모레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화의 결실인 헌재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는 역사적 결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 2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까지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개헌이 가능하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런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은 건 윤 대통령 본인이었죠. 여당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의 시간이 올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야당은 아예 적으로 만들고 여당 내에서도 이미 균열이 나타난 만큼 정치적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자기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스스로 약속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을 보냈던 그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특히 과반이 훌쩍 넘는 야당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했던 건 윤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야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까지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당은 찬반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이 그 실효성을 떠나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는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본인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가라는 의심을 먼저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의 시간이 온다. 획기적인 국정 운영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내내 야당을 적으로 대했고
여당은 수족처럼 부리려 했던 윤 대통령에게 남은 지지 세력이라곤 국회 300명 가운데 수십 명 친윤계가 전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통치 능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 경제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내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대외적 위협에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까지 더 커지면 환율이 치솟고 국가의 신용 등급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원달러 환율은 1,47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 환율은 새 기준이 돼버렸고 넘지 말아야 할 1,500원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탄핵이 기각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을 경우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탄핵이 인용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최근 내에는 보기 드물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까.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 기각 시 대규모 추가 예산 편성에 난항을 맞을 수 있다며 트럼프 관세 등 외부 위협과 맞물려 원화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초주검입니다. 미국의 포커스가 가장 컸었는데 그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말 그대로 내후외환. 미국발 관세 공포가 전 세계로 휩쓰는데 유독 원화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가 급락한 튀르키예와 우리의 공통점은 극심한 전국 불안입니다. 더 큰 걱정은 국가 신용 등급마저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 증가할 수 있다며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정부나 한국의 기업들의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늘어날 거고요. 돈을 떼일지 모르니까 한국은 좀 더 많은 이자율을 줘야지 우리가 돈을 빌려줄 거야. 이런 스탠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한국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3월 내내 올랐습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까지 0%대로 고꾸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는 순간까지 각자 힘을 보태겠다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체 투지를 벌이는 등 종교인들도 한 목소리로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집회 분위기도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집회 주최 측은 막판 총력전이라고 내걸었는데요. 8대0 파면 결정이 나오도록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왔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롭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판결이라는 것이 8대0으로 파면이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이 가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파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 모두 제대로 처벌을 받고. 집회 주최 측은 72시간 동안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이 천명을 거스르지 않길 바랍니다. 천명을 거부하고 내란 공범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집회에 앞서 파면버스 출정식도 열렸는데요. 이후 이들은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서울중앙지법, 시청을 버스를 타고 돌며 시민들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조계종 스님들은 오늘 낮 안국역 근처에서 온몸이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는 오체투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습니다.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저희 불제자들은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는 삼보일보 오체투지 기도를 통해 전 국민적인 윤석열 탄핵 열망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와 천주교 소속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행동 측은 탄핵 심판 하루 전인 내일은 이른 아침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을 시작으로 저녁 집회에 이어 탄핵 선고일 아침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로 보수 논객들도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참에 보수 정당을 합리적인 세력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을 옹호해온 기존 여당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미소를 짓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표지에 실린 신간, 새로운 대한민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우진술 전문가와 함께 계엄을 옹호해온 여당 중진 의원들, 극우 집회 연단에 섰던 역사 강사 전한기 씨 등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심평 변호사는 최근 출간 소식을 전하면서 보수 괴멸의 현실을 직시하며 무엇인가 해야겠다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원로마저 망상의 집합체라고 일축합니다.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이야. 망상이 모아가지고 참 딱한 일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단언합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에 대한 헌법적 응징으로서 권력자의 선동을 벌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약장수 유튜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 물정 모르고 부정선거다 외쳐댔던 이 일단의 바보 강경 보수 그룹들이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파면을 넘어 보수 정당을 재편하고 나아가 정치 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세력으로 분리될 것이고 기존의 좌우 대결 구도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좋은 보수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대통령과 극우에 잘 보이려 해온 기존 보수 정당은 폐기될 거라고 합니다. 파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국힘당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 정도에 그쳐서는 보수가 개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문을 닫는 때 가까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의 연이은 탄핵 위기. 원로 논객들은 지금이 보수 정치를 되살릴 기회라고 역설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찰은 이미 예고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위대를 선동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선 별도 팀을 편성해 감시에 돌입했는데요. 또 폭력 시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발한 시위대 일부가 경찰 버스를 빼앗고 난동을 부리면서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8년이 지난 올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은 법원에까지 난입해 판사를 위협했고 지금까지 92명이 구속됐습니다. 나와. 어딨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에도 이 같은 폭력 시위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선고 당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서울에만 14,000여 명의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는 테러 대비 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가 앞으로는 형사 기동대까지 대거 투입됩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협박성 글도 신속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은 별도 모니터링 팀을 편성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와 대통령 관저, 외국 대사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선고 직후 격앙된 시위대가 국회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길목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도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 지역에 2,400여 명의 대응 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곳엔 현장 진료소는 물론 소방대원 712명을 배치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안국역은 선고 당일 폐쇄되고 상황에 따라 광화문과 여의도역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단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를 150m 반경까지 확대했습니다. 헌재 근처 안국역 출입구는 통제됐고 학교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는데요. 헌재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도로가 거대한 차단막과 경찰버스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인도를 따라서는 경찰버스 차벽이 늘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찰이 일일이 행선지를 확인한 뒤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 목적을 설명한 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쪽으로 가는 인도에 들어서도 빈틈없이 늘어선 버스 차벽은 계속되고 또 한 번 목적지를 확인하는 경찰을 만납니다. 같이 동행해서 오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선 헌재 바로 앞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돗자리를 깔고 농성을 이어왔지만 오후 들어 경찰은 남아있던 지지자들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출구부터 운영궁 근처를 거쳐 현대 개동사옥, 북쪽 제동초 사거리까지를 버스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른바 진공 상태를 기존 100m에서 150m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 구간에선 집회와 시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버스와 차벽 트럭 등 200여 대를 동원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앞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도로는 경찰의 진공화 작전으로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변했습니다. 안국역 출구 3곳은 이미 폐쇄됐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입니다. 현재는 이동형 울타리 등으로 막혀있는 상태고요. 탄핵 선고일에는 안국역 전체가 폐쇄됩니다. 주변 초등학교들도 오늘부터 선고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되죠.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헌재 앞 음식점 등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여기 차례 딱 1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되면 안 돼. 빨리 끝내야지 안 돼. 지금은 정치적 이념도 좀 강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에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승복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죠.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최대로 모일 것으로 보이는 선고 당일엔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서도 정작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는 가운데 여야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을 하라며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은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대신 야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이 승복하겠다는 그 목숨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SNS에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쓴 걸 두고선 반헌법적인 언사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린다던 지도부와 달리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농성을 이어갔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논리를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심판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헌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승복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승복을 요구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의 불복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논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신동호 EBS 사장은 직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아직 사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EBS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이사회 이사가 마치 사장의 측근처럼 행세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일 법원에선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사건의 신문이 열립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선임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다음 날 첫 출근을 시도할 땐 EBS 조합원들의 저지에 맞서면서도 시종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라! 저희는 뭐 오자마자 집에 가. 집에 가라! 뭘 오자마자 집에 가.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출근길에선 굳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물러나라! 위법적인 이인 의결로 선임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가로막자 신 사장 옆에선 유튜버와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빨갱이 꺼져! 빨갱이 꺼지라고! 야, 니네가 뭔데? 출근을 막아, 니들이 반국가 세력이야! 니들이 뭔데? 왜 업무 방해를 하냐고! 멋있어요, 사장님. 아가리 닥쳐! 이들뿐이 아닙니다. 방통위의 선임 이후 줄곧 신 사장 곁을 지키는 이 남성. EBS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이준용 이사입니다.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늠름했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의 삶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이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친정부 성향의 한 단체는 노조의 출근 저지에 맞서려는 듯 EBS 사옥 앞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EBS의 경영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사장의 최측근 보좌 역을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장의 호위무사를 하십니까?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이사가 왜 사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으로 왔어요. 잘 취임해서 근무하는가 돌아가세요. 김유열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입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군 자녀인 한민고등학교라는 기숙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소위 입결이 좋고 사관학교 진학률이 높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안보특강이란 명목으로 극우 성향 인사들을 강단에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설립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특강을 들으라고 하는지 먼저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개교한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 입학생 70%가 군인 자녀들인 기숙형 사립고입니다. 국방부 돈 850억 원을 들여 세웠는데도 이상하게도 사립학교로 분류됐습니다. 학생들은 안보 특강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김형철 군사문제연구원장이 강사로 왔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였습니다. 대수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응원의 화환을 보냈던 단체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재에 살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마음에는 희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성향을 주저없이 내보였습니다.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꿀을 빨아먹고 공산주의자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화나 어떤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사 강석호 자유총연맹 회장.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영입하고 지난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속히 국정에 복귀하시길 간절히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이런 그도 2년 전 한민고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고 교육청에도 신고됐습니다.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 사람까지 불러다 강연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요. 그런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무슨 얘기할지 뻔하고요. 지난해 9월엔 하나회 출신의 안광찬 전 예비역 육군소장도 강사로 왔습니다. 교직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면서 반대했지만 그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극우 인사들은 학교장 주도로 강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주관하신 것들은 조금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극우 성향 인사들의 강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에게 직접 요청했지만 강연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국군들이 또 유엔군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지 강의 전체 PPT나 뭐 이런 거를 주실 수는 없네요. 안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퀴즈를 냈을 뿐이라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회장. 퀴즈를 내고 선물을 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25 사변은 네.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네. 안광찬 소장은 하나회 자격으로 강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유엔사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내가 한 거지. 네네. 거기에 왜 하나회가 나옵니까? 학교 측은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강사 초청을 해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불렀다고 문제 삼는 건 외국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민고는 정부가 수백억 원을 써서 세운 학교인데 의아하게도 사립학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학교를 두고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 또 위험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왜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연까지 하고 있는 건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돈으로 세운 한민고는 학교법인 한민학원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한민학원의 이사진입니다. 3대인 현재 이사장은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태영 초대 이사장과의 학연을 강조합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하고 저 고등학교 동기고 해가지고. 이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조정환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이사진의 면면은 어떨까? 지난해 한민고에서 안보 강연까지 했던 극우 성향 대수장 대표 출신 김영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어떻게 세운 국가인데 저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 좀비 좌파들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그가 지난 2월까지 8년 동안 이 학교 재단의 이사로서 학교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출신들이 상임이사와 이사를 맡고 있고 재단 감사는 고등 군사법원장 출신. 이명박 정부와 군, 학연 등을 매개로 끈끈이 맺어진 이들이 한민고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우적 성향을 학교 설립 직후부터 드러냈습니다. 설립 첫 해인 지난 2014년 한민고는 당시 뉴라이트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극소수 학교 중 하나였지만 학생들까지 반발하면서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국방부가 세금으로 설립한 이 학교가 사립학교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85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세웠지만 정작 돈 한 푼 안 낸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 학교를 운영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습니다. 국방부가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예요.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라는 게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데.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처음부터 위반한 겁니다.
세금으로 세운 학교를 특정 정치 성향 인사들이 사유하고 그러면서 극우 인사들이 강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 특혜부대 출신의 연사가 와서 하나회 출신이 와서 아이들을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강연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군자녀 비율이 70%인 한민고에선 많은 학생들이 사관학교로 진학합니다. 한 해 평균 20여 명이 사관학교를 택했는데 특히 육사를 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극우 인사들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군의 기둥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치우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제2의 12.3 내란을 양산하고 키워주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가 싶은 이런 우려가. 학비를 내지 않는데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민고등학교. 어렵게 선택받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던 금융감독원장은 그 과정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친윤 검사 출신인 금융감독수장의 돌출 행동과 경제 책임자들끼리의 갈등. 당장 하루하루가 불안한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이 금감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사실상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셔갖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네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리시길래. 이에 대해 자신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리 없고 사퇴 입장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셨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당 대표까지 발끈해 짐을 싸서 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어떻게 금융감독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사퇴 갈등을 빚은 이들 경제관료 4명은 이른바 F4로 불리며 우리 경제 최고 책임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경제 불안이 최고조로 치닫는 탄핵 국면에 조율되지 않은 친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의 잦은 돌출 행동과 정부 여당의 볼썽사나운 감론을 박은 불신을 자초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빵과 커피, 라면, 햄버거까지 최근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죠. 작년 말 1%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관리는 좀처럼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맥주도 라면도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거를 뭘 줄이든지 못 사는 걸 덜 사든지 그런 식으로 뭘 줄이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걸 줄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좀 덜 오지, 이제 덜 사지. 애들 좀 덜 해줘야 되겠네. 그죠? 손자들, 손녀들 해주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석 달째 2%대를 달렸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 3.6%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김치가 15.3%, 커피 8.3%, 빵이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세가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식품업체들은 고환율과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원료 등의 구매 비용이 증가했고 평균 환율도 상승해서 가격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 지수는 2.4% 올랐고 줄곧 오름세를 보여온 외식 물가도 3%가 뛰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커피와 케이크, 햄버거를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과자, 라면, 제조기업들까지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한 사회적 환경을 틈타서 좀 너도나도 다 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위 기업이 제일 먼저 올리잖아요. 그 시류를 틈타가지고 뭐 2, 3위 기업들이 또 정부는 산불 영향으로 불안해질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태운 의성 산불로 영덕에서만 10명이 숨졌는데요. 산불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도 했지만 긴급 재난 문자가 늦게 발송되는 등 영덕군의 늦은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54분 경북 영덕군으로도 의성 산불이 넘어왔습니다. 태풍급 바람을 타고 청송을 거쳐 영덕군으로 빠르게 확산한 겁니다. 영덕군은 6분 뒤인 오후 6시 지프면과 달산면 등 2개 면에 대해서만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덕군 서쪽으로 진입한 산불은 빠르게 동진해 2시간여 만에 동해안에 접한 영드급 성리까지 도달했습니다. 8시 10분, 20분 사이에 한번 섰던 돈에 불 다 붙어봤어요. 불기가 확 차를 젖혀버린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길을 뽑지 다시 돌려가 내려간다고. 주민들은 방파제로 몸을 피해야만 했고 여기서도 불길에 고립됐다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전 주민에 대한 대피령의 경우 오후 7시 반, 긴급 재난 문자는 오후 9시에야 발송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인명피해가 속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영덕은 매정리에선 9시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피하던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3명이 숨졌고 불길을 피해 뛰쳐나온 주민 2명은 집 앞에서 숨졌습니다. 해관에서 이제 피난하려고 차에 태우는 순간에 완전히 막 불꽃이 날라왔다니까. 그게 몇 시입니까? 그게 8시 한 10분, 20분 됐다. 그런데 산불이 영덕군 경계를 넘은 오후 6시쯤 군수가 개인 친목 모임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 국민 소중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영덕군은 군수가 식사 자리에 머문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산불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재난 상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전이나 통신 두절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기하고 통신하고 이런 게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군에 무전기하고 이런 거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통신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군청에 이제 옥상에 가서 이렇게 높은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산불로 영덕군의 8천여 헥타르가 불타고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 지성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잡지 사상계가 5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저항하는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사상계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됐었는데요. 재창간 1호의 주제는 12.3 계엄과 한강입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은 맨손으로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독재 정권에 짓밟힌 사상계를 다시 세우자 결의한 지 나흘 만에 닥친 비상계엄령. 55년이 흐르도록 세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듯합니다. 군사 독재와 많은 힘든 걸 겪어왔는데 변한 건 없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게.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도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던 민족의 암흑기. 선배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바로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뿐이죠.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 장준하 선생 주도로 창간된 교양지 사상계는 이렇게 처절한 성찰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족 생존의 길로 민주주의를 제시하며 4.19 세대의 지적 자양분이 됐고 서슬퍼런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10만 부까지 나갔습니다. 목말라 있던 우리 전 지식인들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 거라. 하지만 권력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김지아의 시 오적을 치렀다. 창간 17년 만에 폐간되고 맙니다. 수차례 복간 시도 끝에 다시 세상에 나온 사상계. 재창간 1호는 12.3 계엄과 한강이란 역사의 아이러니를 조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 그런 것들을 낱낱이 고발해온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상계가 기록한 계엄의 역사를 되짚었고 트랙터를 끌며 눈을 맞으며 2024년 겨울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생존의 위기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정말 말 그대로 깨지고 그냥 역사책에서만 보던 사건이 내 눈앞에서. 작가 한강의 글에선 국가의 폭력에 맞서는 힘을 찾았습니다. 혁명의 계절이 될 것인가, 인내의 계절이 될 것인가, 기로에 선 한국. 사상계는 다가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항상 험난한 시기에 사상계가 있었거든.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반전 시위를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몰린 한국 학생이 변호사를 통해 MBC에 처음 심경을 밝혔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체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때 아닌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 추방 위기에 몰린 한국 학생 정윤서 씨. 변호인을 통해 MBC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 참가자일 뿐인데 갑자기 추방 대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It was a shock to all of us. Yoon Seo is a hardworking student, and there's absolutely no reason for this to happen to her. 이민국은 왜 정 씨를 추방 명단에 올렸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추방을 일단 중단시켰는데 변호인은 정 씨가 친이스라엘 단체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표적이 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Unfortunately, she has been doxxed by non-government parties. That's the emerging pattern. But again, that's not a legal reason. That's not a valid reason. 지난주 화요일 미국 보스턴 터프츠 대학 인근 봉변으로 얼굴을 가린 이민국 요원들이 나타나더니 여학생 한 명을 에워쌉니다. 결국 수갑을 채워 체포합니다. 체포된 학생은 튀르키예 출신 유학생으로 역시 친이스라엘 단체가 만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들은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과 교수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명단을 사실상 학생 체포에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구금된 사람만 10여 명. 학생들은 집회에서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고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대학가에 번지고 있습니다. People have been doxxed and harassed, and they've used tools of the institution. Now they're using tools of the state to actually go after people. 또 미국 국무부는 이미 300명 이상의 유학생과 방문자 비자를 취소했고 앞으로는 유학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검토하라고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정윤서 씨는 MBC에 7살 때 이민 온 미국이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1년 반 남은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일어난 뒤 잠시 멈췄던 프로야구가 재개됐습니다. 선수와 팬 모두 애도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야구 팬을 기억하기 위해 선수단 전원이 검은 리본을 달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주중 경기가 모두 연기된 창원을 제외한 4곳의 야구장에선 떠나간 팬의 명복을 비는 묵념도 이뤄졌습니다. 취소를 한번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고 뒤로 오는 거여서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처럼 이렇게 즐겁게 야구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구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KBO가 내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 음향시설을 이용한 응원가와 치어리더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한화 새 홈구장의 명물인 높이 8m의 몬스터월을 넘긴 홈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윤동희가 한화 문동주의 시속 150km 직구를 밀어쳐 롯데 선수로는 나승엽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홈런 공동 선두인 기아 위즈덤은 3회 최원태를 상대로 4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습니다. 개막 7전 전승을 기록 중인 LG는 선발 에르난데스가 아웃카운트 단 2개를 잡는 동안 무려 8점을 내준 끝에 1회에 강판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왼쪽 측면 수비는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달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찍은 이태석 선수가 K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만과 요르단을 상대로 졸전 끝에 무승부에 그친 대표팀이었지만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왼쪽 풀백 이태석의 발견이었습니다. 상대 에이스를 꽁꽁 묶어내는가 하면 날카로운 공격 가담까지 돋보였던 이태석에 대해 홍명보 감독이 이례적으로 공개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10번 선수의 어떤 카운터택이나 중요한 선수를 잘 마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감독님한테 그렇게 또 이제 칭찬을 받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히 좋은 소리고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수와 홍철 등 터줏대감들이 빠진 왼쪽 풀백 자리에 단비처럼 등장한 이태석이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년 전엔 주전 경쟁에서 밀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됐고 지난해엔 유소년 시절부터 몸담았던 서울을 떠나 포항으로 이적하는 부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적 후 오히려 공격 포지션까지 소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태석은 지난달 환상적인 원더골로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올해 좀 공격 포인트 욕심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 이을룡의 대를 이어 태극마크를 달며 첫 번째 꿈을 이룬 이태석. 이제 아버지가 섰던 꿈의 무대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등번호를 받고 또 제가 첫 데뷔를 시작을 했는데 꾸준하게 대표팀 발탁이 돼서 월드컵 무대를 좀 밟을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여전히 NBA 최고 슈터죠. 스테판 커리 선수가 오늘 무려 12개의 3점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부상 복귀 3경기 만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봄꽃도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석촌호수의 모습입니다. 기상청 공식 개화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서울에서도 벚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를 머금고 나면 꽃이 한층 더 화사해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 강원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식목일인 이번 주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집중됐던 지난 3월 하순은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유리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의성의 경우 일평균 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사상 역대 1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강우량은 0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모쪼록 이번 비가 그동안의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 곳곳에는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고가 부동산마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외국계 기업들이 지사를 옮겨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가 얼어붙고 지금도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쿠데타로 들어선 정권이 굴지의 기업인들을 체포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아예 해체돼 버린 그룹도 있죠. 소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틀 뒤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